그래. 그래서 너희 처 앞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라고? 몰라. 그때 나 일 시작하라고 하면서 어디 밭이랑 산이랑 전원주택지 다 와이프 앞으로 상속되게 해놨다고 했어. 나 일만 제대로 배우면 정육점 차려준다고 했는데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 그건 틀린 것 같아. 에이, 그런 건 미리 받아뒀어야지. 어이구, 얘가 그 양반이 그렇게 될 줄 알았냐? 그날 볼 때도 아주 쌩쌩하더니 소연이 그거 아주 둔해서 지 오빠들한테 다 주고 온다고 안 하면 다행이다. 안 되지. 야, 그거 받으면 우리 얼마나 해줄 거야? 애들 몸값은 줘야 한다. 아주 그 양반도 빨리 가시든가 해야지 뭘 그리 오래 버티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소연 씨는 오빠 둘을 둔 막내딸로 태어나 가족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한 여동생이었기에 부모님과 오빠들 모두가 그녀를 소중히 여기며 특별히 아껴주었습니다. 오빠들은 소연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항상 나서서 도와주었고, 부모님은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온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 자연스레 밝고 활달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마련해 준 작은 공원에서 오빠들과 함께 뛰어놀거나 오빠들과 손을 맞잡고 학교에 다니는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특히 오빠들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런 추억들 덕분에 집 안에서도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막내딸을 향한 애정이 각별하여 무엇이든 그녀가 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장난감을 고를 때면 부모님은 주저없이 사주었고, 그녀가 배우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주말마다 나들이를 가거나 외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가족 여행과 주말 활동들을 무척 기대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오빠들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특별한 보살핌 덕분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밝고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는 성격이 유난히 순했습니다. 오빠들이 야무지고 단단한 성격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반면, 김소연 씨는 남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양보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순한 성격 덕분에 가족들 사이에서는 더욱 사랑을 받았지만 외부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김소연 씨의 순한 성격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친구들이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일이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남을 위해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종종 작은 다툼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었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의 너그러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소연 씨는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강해 억울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그녀를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로 보이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김소연 씨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순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이전보다 학업과 친구 관계에 더 신경 써야 했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극적이었던 부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김소연 씨의 너그러움과 배려심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 역시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쉽게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툼을 피하고자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그 덕분에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온화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소연 씨는 오빠들의 충고를 마음에 새기며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그녀가 성격의 변화를 조금씩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자 성숙해지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소연 씨가 관심이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소연 씨와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났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나 각자의 집안 사정을 서로 잘 아는 것은 물론 동네에서 그들이 커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통해 대학까지 갔지만 부상으로 인해 그만두었고 군대도 면제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빈틈없이 10년을 연애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결혼을 하니 할 수 있다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만나보지 않고 그냥 때가 됐다고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쩔 거냐?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며 더 만나보기를 권유했습니다. 김소연 씨는 아버지가 막내딸을 보내기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고, 저희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방 안에서 몰래 먹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미용을 배우고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도, 비싼 물건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단순한 통과 일회처럼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우시며 그놈 하는 게 좀 불안해. 아빠는 그래서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아빠, 잘 살게요. 얘처럼 날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정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라고 다짐하며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버지의 느낌을 더 믿었어야 했다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 10년을 함께 지내면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혼할 때쯤 남편은 휴대전화 판매일을 배워 매장을 차렸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백수 상태였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살 것과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일을 알아보려는 의지도 없었고, 매일 저녁 외출하여 새벽에 술에 취해 돌아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실패를 겪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해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번 만나 노는 친구들이 그녀도 잘 아는 사람들인 점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되자 김소연 씨는 참지 못하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일을 알아보든지 애를 보든지 선택하라고. 그녀는 매일같이 소리치고 울고불고 하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잦아지자 양가 어른들에게도 연락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편을 데리고 나가 한참을 돌아오지 않자 김소연 씨는 내심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해서 남편이 반항하면 일이 더 커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아버지와 남편은 어깨동무를 하며 기분 좋게 돌아왔고 거실에 널브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던 것인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난 두 사람은 그녀가 끓여놓은 콩나물국을 사발째 들이켰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아버님이 소개해 주신 곳에 다음 달부터 일하러 가기로 했어. 생활비가 부족한 건 아버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셔.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갚을게. 라며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딸이 먹고 살도록 남편의 일도 소개해주고 술까지 먹이며 달래신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반대하셨다는 걸 남편도 알았기에 아버지에게 대면대면하던 남편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며 살아보라고 하시니 내심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부터 남편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융통해 주시고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육 유통 일을 시작하며 정육점을 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쪽 일이 초반에 자금만 원활히 돌아가면 수익이 많은 편이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금방 성공해서 너 호강시켜줄게. 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둘의 사이는 점점 좋아졌고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칠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를 많이 드신 것 같아 잔칫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오빠들은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이런 날 티내지 말고 라며 그녀를 놀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들과 함께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셨고 항상 그녀가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편 앞에서는 일부러 시집 갔으면 그만이지. 뭘 아빠 걱정하는 척을 해. 라며 꾸짖으셨지만 그녀를 따로 불러서는 꼭 두둑한 용돈을 챙겨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라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딸 바보였던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남편은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녀도 남편처럼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도 누나 하나 있는 막내라 집안에서 응석바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여자인데 좀 지혜롭게 남자를 이끌어야지. 똑같이 굴면 어쩌겠니. 우리 형석이가 나쁜 애가 아닌데 살살 달래면 애가 어긋나지 않아. 라며 그녀에게 제 탓을 하곤 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녀와 오래전부터 언니, 동생 하던 사이였지만 야, 어쨌거나 결혼했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님들까지 힘들게 하면 되니? 둘 다 철없는 것들끼리 결혼해서 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 너도 참 철이 안 들어서 답이 없다. 라며 은근히 그녀에게 책임을 돌리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우이가 우리 형석이 고생 많이 한다 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보고 지낸 사이라 시댁 식구들과의 왕래를 끊을 수는 없었고 형석이가 잘하면 나도 잘해요. 라며 시집살이에 대해 받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각종 고부 갈등에 대한 얘기를 나름 들어왔기에 그녀는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에 가서 대접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다고 믿었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여 그녀는 허락하고 아이들을 재운 후 혼자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마시는 맥주는 정말 꿀맛이었기에 드라마를 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 호프집인데 너희 남편이 웬 여자들이랑 낄낄거리고 있어.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 와. 라는 친구의 말에 그녀는 얼떨떨했습니다. 형석이가 여자랑 놀았다고? 그래, 여기 지금 난장판이야. 빨리 와. 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그녀는 둘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임신 중인 새언니가 집에 있어 주기로 하고 그녀와 함께 그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 앞에 도착하니 친구는 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남자들은 제발 놓아달라고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오빠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아, 내가 잘못했어. 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너 이 계집애랑 뭐라고 그랬어? 호텔을 가? 내가 다 듣고 녹음도 했어. 시침이 떼지 마. 그리고 뭐 이런 년이 있어? 뭐, 오빠 마누라보다 내가 더 예쁘지? 그게 할 말이야? 남의 가정 파탄 내려 작정했어. 그런 싼티 나는 걸 좋아서 끌어안고 난리 났었지?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취기가 확 올라오며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그녀를 꽉 붙잡더니 형석아, 내가 말해봐. 사실이야. 증거 다 있네. 거짓말 말고 얘기해. 라며 남편의 넥타이를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빠는 남편과 같은 운동부 선후배였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형님, 아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농담한 건데, 아유, 그걸 오해하신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여자랑 이렇게 노는 건 아닌데. 라며 울먹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우리가 그냥 하루만 같이 놀자고 한 거야. 잘 아는 동생들이라 짝 맞춰서 놀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어울렸던 건데 하필 그게 다 들려서 아, 미안하다. 우리가 죽일 놈들이야. 우리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어. 라며 그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여자는 잘못했어요. 제발 놔주세요. 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손을 떼고 직접 여자의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녀를 말리느라 당겼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녀는 여자의 넥타이를 꽉 잡고 흔들며 너 진짜 내 친구 말처럼 그렇게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장난이었어요. 오빠들하고 다 친해서 그냥 친해지려고 한 장난이었어요. 라며 빌었습니다. 그녀는 같이 온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갔어? 몰라요. 이 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그랬겠지. 너희들도 유부남이랑 그렇게 놀면 안 되는 거 알았겠지? 같이 엮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도망갔겠지. 라며 넥타이를 흔들었습니다. 여자는 살려주세요. 진짜 다신 안 만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며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옆에서 친구는 나는 술집 아가씨인 줄 알았잖아. 아주 살림 차리는 줄 알았어.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겁도 없이 유부남한테 꼬리쳐. 가관이었다니까? 라며 씩씩거렸습니다. 오빠는 남편의 넥타이를 세게 뿌리치며 아주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다. 동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는 집에 가고 다신 형석이 만나지 마. 그리고 아가씨도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아가씨 인생 다 산 줄 알아. 이 동네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거 알지? 아가씨 부모님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녀와 친구를 차에 태운 뒤 형석이 너도 타.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집 앞에 내려주고 그녀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던 것입니다. 오빠와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운전했고 집 앞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들어가. 애들이 깨서 엄마 찾겠다. 내일 날 밝으면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그냥 자. 라고 말하며 그녀를 차에서 내려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새언니도 그녀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오빠에게 인사를 하고 아무 말 없이 거실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아이들이 깰까봐 겨우 참았습니다. 너는 이제 하다 여자 문제까지 일으키는 거야? 진짜 쓰레기다.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창피해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가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알면서도 내가 너랑 어떻게 살아? 이게 처음인지 여러 번인지 어떻게 알고 널 믿으라는 거야? 그녀는 분노에 찬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아니야. 진짜 처음이야. 나 요즘 걔들 안 만났잖아. 오랜만에 만나서 괜히 분위기 띄우려고 장난친 거야. 다들 미혼인데 나만 유부남이라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진짜로 그럴 거였으면 총각이라고 하지. 유부남이라고 했겠어? 아, 장난이었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잘못했다. 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이 깰까봐 그저 이를 악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였기에 그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5살이었으니 다 알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그녀는 발로 한 번 걷어차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잠은 한숨도 못 자고 나를 꼴딱 샜습니다. 친구에게 녹음 파일을 받아두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그런 거 뭐하러 이야기해. 걱정 마.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녀는 신우이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좀 데려가서 봐달라고 요청하며 녹음 파일도 함께 보냈습니다. 신우이는 잠자고 있는 남편을 발로 착 깨웠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자 그녀는 밥을 먹이고 아이들을 내보냈습니다. 잠시 후 작은 오빠가 큰 오빠와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잘못했습니다.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매일 일만 하다 보니 그냥 재미있게 놀고 싶었던 건데 제가 미쳤나 봅니다. 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큰 오빠가 남편에게 질문을 하려는 순간 벨이 울렸고 나가보니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마 신우이가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녀도 시부모님이 오시길 바라며 일부러 녹음 파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사색이 되어 들어오며 그녀의 아버지를 보자 아이고, 사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사돈, 제가 천서방 믿고 딸을 맡겼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 문제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애들 엄마는 알아누웠습니다. 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 법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죠.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님, 바람을 안 피우는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남자는 없다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번이 처음 걸린 건지 그동안에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며 따졌습니다. 큰 오빠도 경석이 확실히 말해. 진짜 처음이야. 내가 알아보면 다 알아낼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진짜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농담이었어요. 정말입니다. 라며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한 번이라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도록 우리가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소연아,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니? 못 참겠으면 이혼해도 된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진짜 처음인지 더 알아보고 다른 일 없었는지 확인해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일단은 나도 생각이 필요해요. 소연 씨는 정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때는 남편의 진위 여부의 목을 맨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을 한 번 믿어보려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아버지와 오빠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시부모님은 남아있으려 했지만 그녀가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누이에게 아이들을 내일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무릎을 꿇고 진짜야. 그렇게 여자들과 논 거 처음이었어. 진심도 아니고 농담이었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잘할게. 라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낼 거야. 이 좁은 동네에서 그런 거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그 후에 얘기하자. 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며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답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대답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어. 집에 도착하셔서는 속이 답답하시다며 좀 누우셨는데 갑자기 억 소리를 내시더니 의식이 없으셔. 라는 오빠의 말에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료진은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심근경색이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리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 다 그녀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에게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너희 집으로 가든지 그년한테 가든지. 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겨우 사람 구실하게 해줬더니 어디 그런 짓을 저질러서 우리 아빠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버려.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작은 오빠가 그녀를 붙잡고는 형석이, 너는 일단 가서 애들 좀 봐. 여기 수습되는 대로 연락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섬주섬 떠날 준비를 했고 그 모습조차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한 것은 결국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걱정하시다 쓰러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5시간의 긴 수술 끝에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지셔서 하루에 2번만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가 안 계신 회사 일로 바빴기 때문이었고 남편은 새벽에 출근해 오전 11시면 일이 끝나서 병원에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남편은 자진해서 아버지를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힘든 간호를 맡았습니다. 또한 유치원이 끝나면 시부모님 댁으로 가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도 도맡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니 오히려 더 꼴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큰아이에게 핸드폰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 전화를 빌려 아이들과 연락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는 더 어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생기자 큰아이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 보내며 엄마, 나는 이렇게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의 편찮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특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 잠들곤 했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지만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서 척척 도와주는 모습에 약간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만 일어나신다면 이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기신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끝나 더 이상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하에 일반 병실로 옮긴 것이었기에 그녀의 매일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곁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실에는 오전에 그녀가 있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어 그녀도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들도 일을 마치고 찾아왔고 남편도 아이들을 저녁 먹이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들이 아버지의 병실을 드나들며 바빠지자 그녀와 가족들은 온통 정신을 놓은 채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 고비는 넘기신 것 같습니다. 안정이 되긴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로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알림이 떴습니다. 아이들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렇게 놀았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렇게 놀아주셨어. 아빠랑 심각한 얘기 하셨는데 내가 다 찍었어요. 라며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내일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 주러 갈게. 오늘은 할아버지네서 자.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답장을 보낸 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아버지에게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정을 찾으신 것을 확인하고 밤늦게 집에 도착해 아이들 방에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기에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남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되신 게 남편과 자신 탓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워 알람을 맞추려다 보니 아이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보낸 사진과 영상을 하나하나 열어보았고 영상을 보다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웃으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과 남편, 시누이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뭐해? 라고 물었고 아이들은 엄마한테 문자 보내 라며 웃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그녀도 함께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 처 앞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라고? 몰라. 그때 나 일 시작하라고 하면서 어디 밭이랑 산이랑 전원주택지 다 와이프 앞으로 상속되게 해놨다고 했어. 나 일만 제대로 배우면 정육점 차려준다고 했는데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 그건 틀린 것 같아.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에이, 그런 건 미리 받아뒀어야지. 어이구. 라며 웃었고 시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얘가 그 양반이 그렇게 될 줄 알았냐? 그날 볼 때도 아주 쌩쌩하더니 소연이 그거 아주 둔해서 지 오빠들한테 다 주고 온다고 안 하면 다행이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안 되지. 야, 그거 받으면 우리 얼마나 해줄 거야? 애들 봄값은 줘야 한다. 아주 그 양반도 빨리 가시든가 해야지 뭘 그리 오래 버티셔. 라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킥킥거리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셀카 모드로 바뀐 화면 속에서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그림을 그리며 장난을 치다 영상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뭘 본 건지 화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남편이 도운 것은 아버지가 남길 유산을 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은 모두 그 돈을 탐내며
깨어나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놓고 웃음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살기가 생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 전세금도 보태주고 차도 사주신 우리 아버지였는데 더 받아 챙기지 못해 아쉬워하며 그렇게 비웃다니요. 혹시라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몇 번을 다시 보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간과 10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해 아이 둘이나 낳은 자신이 한심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죽든 남편을 죽이든 둘 중 하나여야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눈물만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한 집안에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가 시댁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인간으로조차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표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동영상을 확인하더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은 일부 하겠지만 유산 부분은 아직 상속되지 않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곧장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의 짐을 싸두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영상 파일을 남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니 아니 그게 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닥치고 짐 싸. 변호사랑 상담했어. 소송할 거야. 너희 부모랑 누나까지 다 고소하고 싶지만 그런 건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유책 배우자니까 소송은 가능해. 아버지가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말 들을 걸. 고집부린 내 탓이지. 아빠가 저렇게 쓰러지게 된 것도 내 탓이야. 그런데 너랑 너희 가족이 감히 우리 아빠 유산을 탐내? 여자 문제 일으켜 아빠 쓰러뜨려 놓고 유산을 얘기해. 그녀는 이를 악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마쳤습니다. 남편은 나도 그동안 죄책감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아버님이 깨어나시기 힘드시니까 전에 얘기하셨던 거 꺼내본 것뿐이야. 라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한숨을 내쉬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최소한 웃지는 말았어야지. 너희 가족들 완전히 악마 같아. 죽어가는 우리 아빠보다 그 재산 생각에 웃는 걸 봐봐. 징그럽고 소름 끼쳐.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해준 집이니까 너랑 너희 가족들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지켜봐. 그 입으로 지은 죄값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니까 기대해. 그녀는 남편의 짐을 방바닥에 내던지듯 쌓았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 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시부모가 그렇게 와서 빌었던 것도 다 유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니 역겨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해버렸습니다. 정말 사단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을 집에서 내보낸 후 그녀는 오빠들에게 영상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알리며 새언니들에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오빠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시간에 병원에만 다녀오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큰오빠는 덧붙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떻게 모든 게 다 내 탓이겠니? 아버지도 건강에 소홀하셨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죄인이야. 둘째 오빠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새끼가 나쁜 건 맞지만 형 말이 맞아. 형석이뿐만 아니라 그 집 식구들 모두 다 나빠. 이혼해. 그 새끼도 다시는 일 못하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두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그녀가 직업이 없어 부양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남편의 퇴직 증명서를 제출했고 그녀 역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점포를 열 것이라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건물에 빈 상가가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그녀에게 돌아왔고 양육비는 한 아이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이었고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나뉘어 전세금 일부만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어 한 달에 2번, 1박 2일씩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올라 그녀의 마음에 맺혀 한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남편에게 주었던 전세금이 너무나 분해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애들 봐줄 테니 정말로 일을 해. 그래야 너도 살고 애들도 살지. 애들이 무슨 죄니? 어머니의 이 말에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게를 차렸고 장사는 꽤 잘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 그녀는 바쁘게 일하면서 잡생각도 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아빠와 따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그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지 약속한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주었고 면접일도 잘 지켰습니다. 그녀는 받은 양육비를 모두 아이들의 학원비에 쓰고 남은 돈은 아이들 통장에 똑같이 나누어 저축했습니다. 면접일이 되어 남편을 만나고 온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그냥 같이 살면 안 돼. 라며 물었고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 미안해.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엄마는 주말에 바빠서 우리랑 같이 시간도 못 보내면서 라며 울먹이는 모습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도 그걸 부추기는 파렴치한들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이해해줄 날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면접일이 되어 아이들이 남편을 만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했기에 방을 챙기며 숙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친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석이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가다가 버스와 사고가 났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생명이 위독하니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오게. 라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아이들에게 아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아이들은 울고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남편의 상태는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출혈이 심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형석이가 애들만 보내고 나면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 차에서도 울면서 왔겠지. 그러다 사고가 났을 거야. 아주 독한 게 내 아들을 잡는구나. 라며 그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옆에서 신우이도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너도 어차피 다른 사람 없으면서 애들이 같이 살자고 했다며? 그럼 진작 좀 봐줬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니야. 라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꾸했습니다. 여기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러시는 거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저 아직 그 동영상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애들 앞에서 틀어볼까요? 아니면 사람들한테도 크게 한번 들려줄까요? 애들 때문에 온 거니까 그만하시죠.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눈치도 보면서 말없이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잘 준비하라고 한 뒤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놈의 자식, 진짜 벌 받는 모양이야. 그렇게 모질게 말하더니 내가 뭐 이 꼴이나 보자고 딸 가슴에 못을 박았겠니. 어머니가 마음을 털어놓자 그녀는 아이들이 들을까봐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 들어요. 안 그래도 응급실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후 아이들이 잠든 방에 들어가 보니 둘째가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나쁘게 해서 벌 받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같이 안 산 거야? 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런 생각 말고 아빠 좋아지라고 기도해. 어서 자자. 그렇게 애들을 재운 뒤 방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원수 같던 인간이었는데도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수시로 연락해 수술 후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말처럼 그와 다시 합쳤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이번 일을 통해 과거의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아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함께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저 그리워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속이 타들어갔지만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소연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